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 나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지만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주최해 주신 국민대학교 여현철 교수님과 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북한 주민의 건강권 실태와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인권 상황,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누려야 할 많은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도 짐작하듯이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정치적 권리 또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할 몫이고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될 그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강권이라고 하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건강권이라는 권리의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북한 당국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예를 들면 보건 기술, 보건 의료 인프라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보건 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북 간의 이런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협력,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의 논의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통일연구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또 대북 문제,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그래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오늘 주제와도 관련되지만 남북관계, 특히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한반도 문제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또 탄소 중립 이런 문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은 밑에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주제를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크게 보면 4가지 파트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과연 인권이라는 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즉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건강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 제도의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당국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을 3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 차원으로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남북 간의, 물론 지금 상황이 남북 간의 교류나 대화 자체도 사실은 완전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슨 협력이냐 남북 간에, 그리고 부정적인 남북
그런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거나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 보건의료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결론적으로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의 실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에도 이 인권 이런 개념이 과연 있을까요? 북한의 인권은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북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법을 보면요. 특히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헌법과 같이 북한에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라도 제6조에서 형사사건 취급 처리에 있어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또 인민보안단속법에 의해서 또 인민보안단속 시에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등등의 이러한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도 북한은 인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북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럼 북한에도 인권이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북한에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인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아까 인권이 개념이 있다라고만 제가 얘기를 했는가? 실질적인 실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즉 왜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모든 개인들이 누리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하는 소위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과연 북한에서는 도대체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북한에서의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그런 인권이 아니라 문화적인 상대성 혹은 특수성, 즉 북한만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주의 헌법에서 인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63조를 보면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권리와 의무는, 즉 국민은 북한에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민입니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개개인의 이런 권리보다는 집단의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다. 즉 북한에서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권리보다는 전체, 북한이라는 전체의 또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의 그런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가 다소 소위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식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논리로 발전하냐면 즉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 즉 자주권이라는 의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을 개선해라 이러한 촉구를 하는 또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러한 문제들, 즉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이 문제는 곧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즉 내정을
그런 간섭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논리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인권 개념이 북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리 보편적인 문화적인 특수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그런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1월이죠. 북한 유엔에서 제3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인권위원회인데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요거는 20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실상을 왜곡한 정치적인 도발이다라고 하면서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들까지 걸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개선해라, 인권을 보장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할 때 이것은 뭐다? 내정 간섭을 한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어떤 협약이나 규정들을 과연 하나도 안 따르고 실제 자기들만의 인권, 아까 우리식 인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9개의 국제인권규범들이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자유권규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 장애인, 그리고 고문방지, 인종차별, 강제실종, 그다음 이주노동자 권리 등 국제사회가 발전하고 인권의 개념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규약 혹은 내지는 협약들이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5개의 국제규범, 국제인권규범에 가입하거나 비준을 했습니다. 81년에 이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가입을 했고요. 아동권리와 관련해서는 90년에 비준을 했고 여성차별철폐와 관련된 협약에 대해서는 2001년. 그런데 가입을 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가장 최근인 2016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즉 아무리 북한이 자기식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표준적인 인권규범에 분명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권규범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당연히 협약 체결국은, 가입국은 따라야 합니다. 그 규범에. 그런데 실제로 또 북한이 가입했거나 비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에 반해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 9개의 협약 가운데 우리 아직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에 대해서는 아직 미가입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8개 조약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2022년 가장 최근까지 8개의 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북한이 이 국제인권규범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즉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이 1981년에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이전에 1948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을 했고요.
역시 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은 당연히 이 세계 인권 선언에 동의한 것이고 따라서 인권에 대한 또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원국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자유권, 사회권 규약, 그 다음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인권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가지 매체나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내에서 실제로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국제사회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국제 협약,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 자유권 규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 규약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생명권, 그리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등등 쭉 여러 가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 평등권 등등이 포함된 것이 바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는 식량권, 즉 굶어 죽지 않을 권리죠. 자유롭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문화권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건강권인데요. 왜 건강권을 제가 강조하냐면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 평등권, 참정권, 이동 거주의 자유 등등과 관련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연히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고 이 이동과 거주의 자유도 누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또 그 외에 단순히 그런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권, 또 교육권, 노동권과 같은 권리들과 건강권은 매우 밀접한 것이죠. 즉 식량권, 주거권, 교육권, 생명권, 비차별권 등 다른 그런 여러 기본권들과 건강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게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도 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연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권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다양한 인권, 즉 시민적인 또 시민적 정치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권리들을 향유하는 데 있어 사실은 1차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이 건강권 문제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국제인권규약에서 다루고 있는 건강권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권 규약에 이 건강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에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의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사실은 이 건강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사회주의 헌법 제3장 56조를 보면 국가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 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고요. 이 건강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제인 인민보건법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인민보건사업이라는 것이라고 제1조에 규정을 하고 있죠. 이만큼 북한에서도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이 건강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북한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표현했지만 그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이제 사실은 좀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하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의료와 관련된 법제의 규정들을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1947년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인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47년부터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정부를 출범시키고 나서 이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제들을 좀 마련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한 거는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기존에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제에 아웃데이트되어 있는 부분들 혹은 그 당시에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그러니까 개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면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몰라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남몰라라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 다만 실제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느냐, 요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의 보건의료 법제에 대한 변화를 조금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런 보건의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사회주의 국가냐라고 했을 때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북한도 갖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특징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북한의 어떤 독특한 그런 제도, 정책들을 좀 가미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상치료제도입니다. 무상치료제도, 아까 헌법에도 명기가 돼 있었죠. 무상의료제도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국가가 모든 보건시설 그리고 의료 장비는 물론 의료 인력까지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로 계속 이 무상치료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들어오면서 북한이 고립이 되었죠. 고립이 되면서 전통적인 우방국가였던 소련이 붕괴됐고 중국도 체제전환을 통해서 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이 고립이 되었습니다. 즉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죠. 즉 대무역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난만 심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다 위험한 상황,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것도 그 당시에는 어려웠죠.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다 붕괴되었죠. 따라서 그것의 하나의 축이었던 보건의료 시스템 역시 완전히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무상의료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김정일 시대죠. 김정일 시대에 이 의료법을 1998년에 의료법을 북한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보건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뭐 자원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또 축인 예방의학 제도입니다. 즉 말 그대로 이 보건의료는 예방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의 출발은 1966년에 김일성이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한 후에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가 교시이자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법을 통해서 명문화가 됩니다. 즉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막아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치료보다는 병의 예방을 우선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의 예방을 하려면 병에 대한 정보나 어떠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 꿰뚫고 있어야지 사실은 그래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기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감기 예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물론 같이 해야겠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사 담당 구역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호담당 의사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구역별로 나눠서 각 구역마다 담당 의사를 배정하여 할당된 의사가 그 지역 주민의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호별로 일종의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동네 가정의학 가정의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조금 금방 우리가 조금 응급 상황이나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증에 대해서는 이러한 호담당 의사가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과연 의사 담당 구역제도, 즉 호담당 의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이 호담당 의사들의 실력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 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즉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북한의 의료시설은 양적인 측면이나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이 보건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붕괴가 됐고, 물론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비, 개선, 현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좋은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는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의료기관은 우리의 보건소에 해당하는 진료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의료기관에는 시도 단위에서 인민병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은 각 도에 존재하고 있는 의학대학, 그러니까 대학병원이죠. 그런 형태. 그리고 4차 의료기관은 입원 치료가 가능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이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이걸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에게 모두가 똑같은 그런 보건의료의 질을 서비스를 누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 장비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인 그런 의료 장비나 의약품 또 의료 소모품 등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의료 사고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아까 무상치료제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의료 물자를 국가에 의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의료 체계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까지 이르렀었고, 특히 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시장화의 상황 속에서 장마당으로 이러한 중국을 통한 중국 약재 혹은 외국의 그러한 의약 제품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당에서 이 초기에는 약품을 구입해서 이것들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의약품들, 이것들이 안정적이지 않고 그것의 질에 대한 거. 왜냐하면 밀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안정적인 약품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되지가 않은 상황. 그것에 대한 위험성도 존재를 했었고요. 또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약품 공장 당연히 마찬가지 생산 능력 약화로 인해서 의약품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초창기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에서 근본적인 상황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도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처우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의사도 약간 어떤 우리로 따지면 의사 서로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잖아요. 힘들지만 그만큼 좋은 보수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봉사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보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게 힘들게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보건 인력의 양성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낙후되었던 의료기관의 현대화, 그리고 의료 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먼거리 의료 봉사 체계, 우리로 따지면 원격 진료 체계인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이 부분도 강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 체계에 이 낙후된 그리고 열악해진 이 보건 의료 체계의 복원을 강조하는 것이 김정은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기존의 보건의료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거나 혹은 외부 환경, 코로나와 같은 그런 긴급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즉 코로나 시절이죠.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을 한 해에만 2번 개정을 했고요. 전염병 예방법에서 있었던 하나의 한 장이었던 비상 방역에 관한 내용을 아예 독립적인 법률로 띄어내가지고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2020년에. 그리고 그것을 최근까지 4번에 걸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북한이 이제 물론 대외에 폐쇄를 하는 세국 정책 같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러시아와 관계 개선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외부로부터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보건의료 위협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북한도 인식하고 있고요. 즉 자기네끼리만 살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지금처럼 막아놓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런데 현실을 좀 볼까요? 이 글로벌 보건 안보 지수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주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전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방, 그 다음에 탐지, 그 다음에 대응, 그 다음에 규범, 위험성 이런 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각 국가들의 그 수준을 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하는데 북한은 평균 17.5로 전 세계의 195개국 중에서
193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보건 안보의 상황, 보건 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처하고 있는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2년 뒤인 2021년에 다시 한번 또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순위는 그대로입니다만 보세요. 점수를 16.1점으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강조를 하고 나름대로의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취약성을 너무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치료제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공공의료 체계가 거의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체계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공공이 담당해줘야 돼. 무상으로 치료받아야 될 북한 주민들이 결국 의료 부문에서조차 돈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내고 의약품도 사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直面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재재난이 상당히 또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의료시설이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또 의약품이나 의약품 공장이나 기기 공장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이런 기술이나 인프라, 장비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충분히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일부 현대화된 그런 병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만 일부 존재하고 있고 또 시군에 존재하고 있는 인민병원, 이게 3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료 기구들을 의료 장비들을 갖추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공공의료 기관의 운영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 이미 이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 시설의 형태나 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4단계, 아까 리와 동에 있는 이 1차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보건소가 될 것이고요. 시군 2차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민병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차가 바로 대학병원일 것이고 4차가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진료소 1차 기관이 요게 진료소처럼 보입니까? 요거는 이제 천리마 제공 연합기업소입니다. 북한의 이제 큰 기업소도 이러한 진료소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종합진료소임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놓고 책을 펴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료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로 2018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터뷰를 하나 인용해봤는데요. 동마다 진료소가 있었지만 실력이 안 좋고 의료 수준이 낮았다. 그래서 진료소는 잘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제력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치료 제도가 제대로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의약품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일부. 그러나 수술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대부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입원하면 겨울에 입원하면은 춥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난방하는 난방비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겠죠. 처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기가 병원에 가서 빨리 좀 받거나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의료진에게 사실 뇌물을 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뇌물이라고 생각지 않고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잘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반강제적으로 뇌물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뇌물 안 줬다가 순번이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상 치료제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래도 치료를 받겠지만 돈 없는 취약계층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 차례 취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경제력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중요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좋은 공간에서 좋은 장비를 갖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 병원 또 시도급 그런 병원에서는 당 간부 혹은 간부 가족들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거기는 일반 북한 주민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예 건물을 나눠놔서 아예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의 의료시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거를 진료과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는 진료과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갔을 때 종합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 종합병원 가면 그거를 보는데 진료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진료과라고 하면 이런 특수한 시설, 즉 뭐 당 간부나 이 고위급이 이용하는 것을 진료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따로 별도로 선택한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보험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적인 차원에서의 의료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 부분에 그런 국가가 제공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어차피 내가 돈을 낸다고 한다면 잘하는 사람, 명의라고 소문난 그 개인 의사,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자기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의료 행위를 하는 개인 의사들도 북한에 있거든요. 이 개인 의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의사라고 하는 사람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다더라 하면 다 골로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북한도 똑같죠. 아무래도 자기 생명과 관련된 건데 그냥 뭐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의사를 돈을 들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그냥 남아있는 혹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당연히 실력이 안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갖고 사적인 의료행위, 사적 부문으로 이 의료행위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라고 주민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역시 개인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역시 사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설사 병원에 입원했어도 의사가 어디 가서 이 약을 사와라라고 한답니다. 이 약이 더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약보다 밖에서 사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나 같아도 돈이 좀 들더라도 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우리도 예전에는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했잖아요. 뭐 벌에 물리면 거기를 치유할 수 있는 약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된장 바르면 됐죠. 그렇죠? 이런 민간요법들을 많이 했던 건데 북한은 여전히 이런 민간요법들을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왜냐하면 민간요법은 상대적으로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간요법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사적인 부문은 어쨌든 그분들이 실력이 더 있다라고 치고 민간요법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치도 문제는 이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 결국 지키고자 했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의사들에게 면허를 주고 거기서 정당한 자격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리 의료 행위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불법적인 의료 행위 같은 것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또 하나 측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마약류가 북한에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 잘못된 의료 지식입니다. 빙두나 아편이 치료제나 또는 진통제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편 그리고 빙두라고 부르는 이 아편들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도핑두나 아편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약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법규들을 채택해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마약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즉 사형까지 취하게 되는 것들이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북한 사회에 지금 마약류가 오남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글로벌 보건 지수를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북한의 재해재난이 얼마나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에, 경관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지표인데요. 인폼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북한의 그런 재해재난에 얼마나 위험하고 노출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취약한가, 그 다음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2024년에 이 인폼 위험지수, 위협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숫자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높을수록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65등까지 북한의 순서가 된다라는 것인데 북한의 상당히 어쨌든 이 재재난의 대응, 그 다음에 대처하는 그리고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번에 코로나가 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똑같은 그런 유사한 전염병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이것에 대처했는지를 보면 앞으로도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상당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20년 8월 22일 날 전염병 예방법 수정 보충 및 비상방역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 제한 그리고 철저하게 격리를 통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치료를 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예방책을 주기보다는 단순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뭘 말하냐?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이동의 권리 이런 것들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생존을 위해서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마저도 사실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권, 식량권, 취약계층의 인권 등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의 악화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비상방역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심각하게 이런 어떤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법을 어겼을 경우에 심지어 사형까지 연도하는 이런 상당히 강력한, 물론 이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지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방역법인데 이것에 사형을 시킨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주민들의 생명 또 이런 문제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 북한 당국이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게 고려치료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로 따지면 서방에 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뭐 패독산이나 우황청심원 이런 걸 먹으라고 좀 안내를 하기도 하죠. 심지어 민간요법까지도 당국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증요법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생명권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나왔던 안내였는데요. 북한은 이제 유혈자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환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키트도 없었기 때문에 열이 나면 그냥 유혈자, 환자라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안궁 우황환, 우황청심원이죠. 이런 것들을 먹거나 또 민간요법으로는 금우나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먹으면 이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악화가 돼서 사망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꼭 반드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건 이제 필수 예방 접종입니다. 아동들에게. 그런데 2020년, 즉 코로나가 터지내면 사실은 2019년에 들여온 예방 접종 키트들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보면 디프테리아, 그리고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소아마비 백신 같은 것들을 아동에 대한 백신들이 거의 100%입니다. 모두가 다 어린 아이에게 필수 접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가 터지고 북한이 완전히 걸어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디프테리아 백신이나 또 간염 백신이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 이후에 2022년에 사실은 제가 여기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국제기구의 지원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2023년, 22년, 23년까지의 자료들인데요. 이거 보시면 각 그 백신들에 따라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거는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아이들이 백신을 필수 예방접종 못 받았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크면서 반드시 그 시점에 받아야 될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더 어려운 그런 위험들에 노출된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현실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의 현실을 그냥 우리가 남몰라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 있고 아무것도 대화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제안도 북한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남북 간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이 반드시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보건의료 분야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사실은 여러 차례 정상들 간에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런 분야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2017년,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베를린에서 감염병 공동 대응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했죠. 물론 이때까지는 남북 간의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남북 관계가 조금 진전이 되면서 남북 정상이 또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방역 협력에 대한 합의가 또 정상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남북 정상 간의 보건의료 또 방역 협력에 관한 선언 합의들이 수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비정치적인 군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의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 그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명, 그다음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남북 관계에 따라서 좋을 때 나쁠 때라서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남북 간의 대화나 협력을 시작한다면 사실은 요거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도 사실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조금 대북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코로나 백신 등의 그 의약품 지원 이런 것들을 국회나 경축사를 통해서 보건의료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북한에게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 정부가 어떠한 대북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논의가 전개가 되거나 혹은 그런 국면들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건의료 협력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남북 간의 보건 의료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 호응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그냥 우리랑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고요. 세 번째는 좀 장기적인 차원인데 방역이나 대응 체계 이러한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하려면 남북 간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통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바로 저는 그래서 보건의료 협력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결국 예를 들면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북한 또는 한국에게만 남한에게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으로 즉 접경을 통해서 상대에게 그대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돼지열병이라던가 또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결국 어느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 또는 재해재난이 상대 측에게도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보건 의료 협력을 우리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라리아나 뭐 신종플루 이런 거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사실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조금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고요. 북한 스스로도 사실은 북한의 그런 의료 체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됩니다. 뭐 아까 동인당 방문했던 사진도 제가 앞에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의 시정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분과회담 2018년에 있었던 분과회담이 의료 부분에서 열렸는데 이때 어떤 질병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좀 협력하자라는 것들이 기초적인 작업들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이행의 측면에서 북한의 호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까 제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제재 특히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면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케이스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딱 조건 하에서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어떤 대상 그리고 어떠한 내용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포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라는 측면, 물론 지금 상황은 어렵죠. 대북 제재,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조금 확장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북한도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호응한다면 북한이 고려의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금 서양 의학이 아니라 한의학과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협력해 볼 수 있는 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 면제 제재 조치 지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건 의료 부분에서 실제로 얼마나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그 면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단기적인 차원, 중장기적인 차원을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결국 북한이 우리의 대응, 우리의 제안 같은 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면 북한이 좀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들부터 우리가 조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는 이러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감염병들도 많습니다. 결핵이라던가 이런 감염병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 서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 북한이 평양 종합병원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장비 이런 것들 물론 이건 대북 제재와 관련되지만 대북 제재로 면제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받는다면 이런 북한의 그런 현대화된 병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협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의학과 한의학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제도화하는 방향, 즉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부문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칭입니다만, 이런 공동위원회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남북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협력해보는 방식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보는 것, 그리고 남북 간에 예를 들면 DMZ 공간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정해서 질병연구센터, 남북이 같이 운영하는 질병연구센터 같은 것들 설치해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나 국제민간단체들을 화해, 국제적인 협력까지 우리가 조금 하면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 그래서 보건의료 협력에서 시작하는 남북관계 신뢰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협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국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는, 또 전환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협력을 해볼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건의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생존권, 건강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확대함으로써 사실은 그들의 이 생활부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 환경부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건강권의 중요성,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